자,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 파트 부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교재로는 몇 페이지냐면, 어디 있냐. 교재로는,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양이 좀 많어. 그래서 좀 2주 2시간 들여서 할 거고요.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생명체니까 물체잖아. 물체는 여러 물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물체였죠. 그러면 그때 그 생명체라고 하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무엇이냐,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구성 물질.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한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로 가장 물질에서 작은 단위가 뭐였죠? 최소 단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원자 있지, 원자. 그 원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 원자들이 서로 뭉쳐서 합쳐져서 분자라고 하는 또 단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구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할 거냐면 바로 분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녀석들은 몸 안에 어떤 분자들이 들어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구성하는 물질들 제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것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물질이 뭐라고 들었니? 물이죠, 물. 그치?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거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생명체마다 혹은 사람마다 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사람은 평균적으로 전체 물질 중에 약 70% 정도가 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몸무게가 50kg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니죠. 그보다 더 나가겠죠. 50kg이라고 한다면 몸 안에 물이 대략 몇 킬로 정도 있다는 얘기야? 70%니까 35kg 정도가 물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은 기름 성분의 물질, 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물론 이게 서로 이제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다른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면 바로 무기염류라고 하는 녀석들이, 우리 몸 안에 네 번째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무기염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칼슘. 칼슘은 뭐의 주성분이었지? 얘들아, 칼슘은 뭐의 주성분이죠? 뼈, 그치, 뼈. 그래서 칼슘이 많은 우유나 뭐 멸치를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뭐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 그치? 칼슘이라든지 혹은 뭐 인이라든지 혹은 나트륨 같은 여러 원자들 있죠, 원소들. 그런 원소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무기염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기염류라고 하는 녀석들이 네 번째로 많이 있고, 그 다음은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기는 정말 많이 먹어요. 그런데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물질이 하나 있어. 뭐냐면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탄수화물은 우리 밥 있죠, 밥. 밥에서 쌀. 그게 바로 탄수화물 덩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면도 마찬가지. 밀가루로 만든 것들, 혹은 빵, 이런 것도 다 탄수화물이거든. 먹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먹을 때는 뭐 밥 2그릇, 3그릇 먹으니까요. 많이 먹죠, 그쵸? 그런데 실제 몸에는 이 비율이 어떻다?
굉장히 적게 들어있다라는 거야. 왜일까 이거? 먹긴 정말 많이 먹는데 몸에는 적게 들어있어. 왜 그런 걸까 이거? 먹는 족족 일단 써버리거든요. 우리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어쨌든 위에 게 가장 많은 거고요. 우리 몸에서 밑으로 갈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드는 물질들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얘네들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있죠. 자, 이런 분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네 종류의 물질은 모두가 다 C, 이거 뭐죠 이거? 원소기호 C. 원소기호 C라고 표시하는 거 누구니 이거? 탄소야, 탄소. 이 분자들은 모두가 4개가 다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자 안에 탄소가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얘네들을 합쳐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요 6가지를 다 일단은 배울 건데요. 근데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특히나 단백질과 핵산만 하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이건 학교에 따라 달라져.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이거 6가지를 다 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6개를 다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먼저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먼저 단백질.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뭐가 있었지? 탔거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뭐가 있었죠? 아무거나. 선생님은요, 수업할 때 좀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거 되게 부담 갖는 경우가 있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러 오는 건데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그걸 다 정답을 얘기하는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치? 여러분들은 배우러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맞추는 것보다 틀리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했을 때 틀렸다고 해서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왜 질문을 하는 걸까? 지민아, 선생님은 왜 자꾸 질문을 하는 걸까? 확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집중해서 들으세요, 정신 차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 입시를 겪게 될 겁니다. 그쵸? 예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이제 대학에 제출해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어, 얘들아. 대학 입시에서.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그 생기부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면접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불러다 앉혀놓고요.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티가 나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대학 입시를 완료하려면요, 말하기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게 잠깐 연습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야. 말하기 연습은요,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한 2, 3년 겪어야 말하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수업 때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면접 대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 가서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혹시 그거는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도 답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업 때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3년 같이 수업한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말을 잘하게 돼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저 양반 왜 또 질문해가지고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말고 그냥 잘 모르겠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도 아마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 아닐까요? 정도 답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 실제로 면접관 앞에 가면 선배들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반응이. 너무 긴장돼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버버대다 나왔습니다. 알고 있던 질문인데 답을 제대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런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최대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질문이 뭐였죠? 뭐였니, 질문 방금 전에? 타코나 질문이 뭐였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진아야. 고기, 그치,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선, 여기 이런 거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소고기보다 더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거 뭐가 있냐면 콩이나 두부 이런 거 있고요. 또 곤충들, 곤충들도 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가 진짜 각광받는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는 자원 중에 하나예요. 곤충 먹어봤니, 얘들아? 저는 가끔씩 먹는데. 번데기 드셔보신 분 있나요? 곤충이 생긴 건 좀 그래도 영양 가치도 높고요. 맛도 또 나쁘진 않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은 그 표정이 시골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메뚜기 잡아서 튀겨주셨거든. 메뚜기 먹어본 사람? 이 서울 촌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메뚜기도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학교 도시락으로 메뚜기 튀김 싸오는 친구도 있었어. 선생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보다 어려요, 제가. 저 올해 40, 이제 40 됐습니다. 왜 이렇게 놀래니? 무슨 의미로 놀란 거니, 진아야? 자, 어쨌든, 자, 이런 여러 식품들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게 분자니까 어쨌든. 분자는 여러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원자들 있겠네?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잘 기억하세요. S 뭐였지, S? 황. 이 5가지 원소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특히 이 황을 선생님 판서에서 빨간색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꼭 알아야 되고, 노란색은 알아두면 참 도움 많이 될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은 주로 예시를 쓸 때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림에서는 그런 거 없고 그림에서는 다 써요, 4가지. 자, 어쨌든 이 황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좀 이따 얘기할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저게 구성이 비스무리하면서 마지막 게 좀 달라.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헷갈려하면 당연히 뭐에 내기 쉬워?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 너무 좋지.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돼. 자, 어쨌든 CHONS, 이 5가지 원소들이 뭉쳐서 뭘 만들어낸다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뭐 하는 녀석인데? 단백질. 이 단백질은요, 첫 번째로는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 다음으로 많은 물질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체구성 성분의 주요한 성분으로 쓰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 뭐가 있을까? 진수야,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근육.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근육이고요. 근육 단백질 많죠. 또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소화 2학년 때 배웠죠. 중2 때 소화할 때 우리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 줬을 건데, 침에 있는 소화요소 아밀레이스, 위액에 들어있는 소화요소, 이건 안 배웠을 수도 있겠다, 펩신,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요소 뭐 트립신 혹은 뭐 라이페이스 혹은 뭐 이런 것들 배웠지 얘들아? 들어는 봤었죠. 그런 각종 소화 효소들도 주성분이 뭐다?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항체라고 하는 녀석들. 이 항체는 뭐냐 하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병원체를 무력화시켜주고 병원체를 제거시켜주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들.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은 몸에 있는 세포들 혹은 조직들 또는 기관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이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중에 일부 호르몬은 지질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건 아니야. 자, 어쨌든 체구성 성분에서 제일 많은 게, 물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고요. 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주로 쓰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선생님이? 이 탄수화물을 주로 쓴다 그랬죠. 근데 탄수화물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바로 요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열량이 얼마큼 나오냐면 1g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 약 4kcal 정도의 열량이 발생이 돼요. 요 숫자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런 물질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사실 아까 얘기했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얘네가 뭉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얘네가 뭉쳐서 바로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원소가 뭉쳐서 먼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작은 덩어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덩어리들이 뭉쳐서 결국은 단백질이 되거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작은 덩어리들을 단위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단위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커다란 물질들을 중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인 거야. 특히 이 아미노산은 생명체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이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생명체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서로 이어붙여서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미노산은요, 여러분들 분자 구조도 알고 있어야 돼요. 분자 구조 이거 꼭 외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자, 요게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의 분자 구조거든요. 자, 이때 특히나 여기 왼쪽을 보면 질소 하나, 수소 2개가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미노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탄소 하나, 산소 2개, 수소 하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 여기. 자, 여기를 카복시기
혹은 카르복실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냥 영어다 보니까 발음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이 R은 사실 원소가 아닙니다. 원소기호 R인 원자 있니? 없어. 이거는 알기 또는 곁사슬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 알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종류는 뭐에 의해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기에 어떤 물질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어붙어서 뭘 만들어낸다고?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얘들이 이어붙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옆에 또 하나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자, 여기 앞에 있는 아미노산의 카복시기를 보면 OH가 있어. OH. 이거를 이제 수산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OH만 따로 얘기할 때는요. 그 다음에 다음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를 보면 수소가 있죠. 얘네가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리나야, 쟤네가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될 것 같아? 얘네가 만나서 화학 반응이 되면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그렇지, H2O. 바로 뭐다? 물이 만들어지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물이 만들어지면서 빠져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여기에 탄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이 형성돼 있었거든. 근데 얘가 빠져나갔으니까 이 결합이 끊어지게 돼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소와 질소가 서로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얘 떨어져 나갔죠. 지금 물이 되면서 여기가 또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와 여기에 있는 질소가 새로운 공유결합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 그러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하나로 이어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물질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두 물질이 결합하는 이러한 결합 방식들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여러 물질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결합 방식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를 탈수 축합이라고 한다고, 지우야? 지우 맞지? 어떤 걸 탈수 축합이라고 한다고? 두 물질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두 물질이 합쳐지는 반응들을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백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물질에서 일어나요, 정말로. 그러면 각각의 물질에서 일어나는 탈수 축합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러 물질에 일어나는 탈수 축합 중에서도 특히나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을 따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펩타이드 결합.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어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은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자,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일단 단백질은 1차 구조라는 걸 먼저 형성을 합니다. 1차 구조는 뭐냐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길게 실처럼 이어붙어 있는 모습, 구조, 이거를 1차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는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표현을 해. 과학에서 이 폴리는요,
경찰 이런 게 아니에요. 로보캅 폴리 생각해가지고 이거 경찰이 뭐 아니야.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야, 과학에서. 과학에서 앞으로 이제 폴리라는 말이 붙은 단어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때 이 폴리는 무슨 뜻이라고요? 많다라는 뜻이야. 이거 많다. 뭐가 많다?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물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요. 자, 얘가 이제 2차 구조를 형성하게 돼. 2차 구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실이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꼬이게 됩니다. 이거를 알파 나선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실이 이런 식으로 접히기도 해요. 이거를 베타 병풍 구조라고 표현을 해. 병풍 뭔지 알지? 병풍을 위에서 내려보면 이런 형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타 병풍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단백질로서 기능이 나타나지 않아. 이 위까지는 1차 구조, 2차 구조까지는 단백질로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단백질로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3차 구조 이상은 돼야 단백질로서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해. 자, 3차 구조는 뭐냐? 자, 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실이 이렇게 베타 병풍 구조를 하다가 알파 나선 구조도 나타났다가 다시 또 알파 나선, 베타 병풍 이러면서 접히고 꼬여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3차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 입체 구조가 형성됐다. 입체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일부 단백질들이 단백질로서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해. 자, 입체 구조를 형성해야 뭐가 나타난다고 얘들아? 단백질로서 기능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기능이 단백질로서 제 기능을 못해. 또 일부 단백질은 4차 구조까지 형성을 해야 돼. 4차 구조는 3차 구조의 중첩이라고 표현을 해. 뭐냐면 이 3차 구조 덩어리들 있죠. 3차 구조 덩어리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때를 4차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때 되면 모든 단백질들이 자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단백질의 기능은, 그럼 결론적으로 단백질의 기능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3차 구조가 형성될 때, 그때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라는 거야. 즉,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입체 구조가 뭐에 영향을 받냐 하면 바로 온도 있죠. 온도랑 그 다음에 pH, 산이냐 염기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어.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온도와 pH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은 온도와 pH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 될 거고, 입체 구조가 달라지니까 원래 있던 기능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 체온이 몇 도죠? 36.5도거든? 근데 여러분들 열 나본 친구들 있죠? 지완아, 열 나봤지? 체온 몇 도까지 올라가 봤어? 38도. 많이는 안 올라갔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훈련소에서 이제 그 군대 들어갈 때 훈련소에서 한번 열이 많이 올랐어요. 40도 조금 넘어갔었거든? 죽겠더라,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40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요. 약한 친구들은. 진아, 약해? 자, 그런데 생각해봐. 41도쯤 되면요, 정상인도 지금 이제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죽을 둥 말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상 체온이 36.5도야. 41도라고 해봐야 체온 고작 몇 도 오른 거죠? 4.5도밖에 안 오른 거야. 근데 그 단 4.5도 때문에 왜 죽는 걸까 도대체 사람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 4.5도의 온도 차이 때문에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기능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나중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뭐에 민감하다고? 온도와 pH에 굉장히 민감하더라라는 거야.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또 하나 이제 자, 또 하나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왜 이름이 핵산이냐면 세포의 핵 안에서 발견되는 산성물질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핵산이거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DNA, 그 다음에 RNA, 이런 물질들이 바로 핵산입니다. 자, 얘들은 뭐 하는 물질일까? 자, 일단 얘네들도 이제 분자니까요, 여러 원소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단백질과 비슷해요. C, H, O, N. P가 뭐였지? 지연아, P가 뭐죠? P? 인이죠, 인. 중학교 때 열심히 했나봐. 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CHON까지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똑같아. 차이점은 뭐야? 단백질에는 황이 있고 핵산에는 인이 있다라는 거. 이 차이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볼 때 되면 평상시에는 아이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데, 시험 볼 때 되면 저놈이 저게 그렇게 헷갈려. 단백질이 황이었나 단백질이 인이었나 막 헷갈려요. 계속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자, 이게 핵산인데 이 핵산은 그럼 뭐 하는 녀석이냐? 이 핵산은요, 우리 몸에서 세포 안에서 유전 정보와 관련이 있는 물질, 요게 바로 핵산입니다. 유전 정보? 이게 뭔데? 서연아, 유전 정보가 뭘까? 아이 깜짝이야.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유전 정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뭐냐면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대처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걸 만들고,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세포도 살 수가 있겠지. 그런 모든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합쳐서 유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핵 안에 들어있는, 세포에 핵이 있었지, 핵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물질 안에 이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질이다 라는 뜻인 거고요. 자, 그럼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제 핵 바깥, 핵의 바깥쪽을 세포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세포질로 보내줘야, 그래야 세포가 그 정보를 받아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치? 그때 세포 바깥으로 정보를 보낼 때요, DNA를 직접 핵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보냈다가 이거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거든. 세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세포는 이 정보를, DNA라고 하는 물질에 들어있는 정보를 DNA를 직접 내보내는 게 아니라 RNA라고 하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RNA라고 하는 핵산은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 핵 안에서 핵 바깥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 핵산도 단백질처럼 중합체야. 중합체니까 이하나, 핵산을 구성하는 또 뭐가 있겠니? 단백질처럼 중합체라고 했으니까 뭐도 있어야 돼? 단위체도 있겠죠. 이때 이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단위체예요. DNA가 됐건 RNA가 됐건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들이 이어붙어서 핵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또 세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인산, 그리고 인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그림으로.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동그라미가 인산, 오각형이 탄소가 5개 있는 오탄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당. 그 다음에 얘는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보를 저장하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 때 듣고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일단 필기요. 그렇지, 필기를 하고 있죠. 필기란 거는 책에다가 글자를 남겨서 지금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세포 입장에서도 정보를 저장하려면 글자의 역할하는 무언가, 기호의 역할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야. 맞죠? 그때 그 기호의, 글자의 역할하는 게 바로 이 염기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얘가 글자의 역할을 해요. 우리 사람은 글자 몇 종류 쓰지? 우리 한글은 좀 복잡하니까 영어로 합시다. 영어는 몇 종류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금 속으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지? A, B, C. 몇 가지죠? 26가지 맞니? 몰라. 맨날 헷갈려. 이게 26자인지 27자인지 맨날 헷갈려. 어쨌든 뭐 26가지라고 합시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26종류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세포는 이 염기가 글자라고 했거든? 염기가 한 종류만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치? 몇 종류의 글자를 쓸까? 4종류의 글자를 사용을 해요. 자, 이때 4종류의 글자 누굴 쓰냐면 A라고 쓰고 아데닌이라고 있습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T라고 쓰고 타이민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라고 쓰고 구아닌. 그 다음에 C라고 쓰고 사이토신. 이렇게 읽어요. 이 4종류의 염기가 바로 글자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야. 선생님, 근데 글자 4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저장해요? 저장 가능해요. 예를 들어 컴퓨터 생각해봐. 컴퓨터는 글자 몇 종류를 가지고 저장을 하죠? 2종류죠. 0 또는 1. 그치? 세포도 이 4종류의 글자만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 4종류인데 단 DNA가 이렇게 4종류를 사용을 하고요, 글자를. RNA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T 대신에 U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RNA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 U라고 하는 글자를 뭐라고 읽냐면 유라실 혹은 우라실이라고도 읽어. 자, 어쨌든 이 염기라고 하는 녀석들이 글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당 있죠, 당. 당도 DNA 같은 경우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NA가 풀네임이 뭐냐면 디옥시리보 뉴클레릭 애시드야. 그걸 줄여서 DNA라고 하거든. 무슨 뜻이냐면 디옥시리보스로 구성된 뉴클레릭 애시드, 핵산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의 종류가 또 달라요. 그럼 RNA는 뭐로 되어 있느냐? 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죠, 지금?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긴 한데 둘 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조금 구성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이어붙어서
얘네들이 이어붙어서 DNA와 RNA라고 하는 고분자 중합체가 형성되는데요. 자, 특히나 DNA 같은 경우는 쟤네들이 이어붙어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자, 요것만 이야기하고 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붙냐 이거야. 첫 번째,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러면 DNA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해야겠지. 자, 어디에 결합하냐면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5탄당 있죠, 당. 이 당 부분과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서로 결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결합 방식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결합 방식으로 결합이 돼요. 이건 나중에 화학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야. 공유결합에 대해서는. 자, 또 여기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여기도 공유결합이겠죠. 자, 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일렬로 이어붙은 실 같은 구조물이 형성되게 돼요.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은 물질이다 라고 해서 폴리, 아까 많다라고 그랬지, 폴리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런데 DNA는 이 한 가닥으로 끝나지가 않아. 몇 중 나선이라 그랬어? 2중 나선이라 했죠. 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이 그림 못 그립니다. 좀 헷갈리지, 그치? 반대편에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있는데 특징이 뭐니? 뒤집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역평행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 두 가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닥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어야 DNA가 된다는 얘기잖아. 자, 이때 그러려면 여기는 염기 사이에서 서로 결합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 공유결합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들 사이에서는 결합 방식이 좀 달라요. 여기의 결합 방식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결합 방식으로 염기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닥이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염기끼리 결합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기쌍이 형성된다라고 표현을 해. 현재 이 그림에는 염기쌍이 몇 쌍이 있는 거예요? 3쌍이 있는 거지, 그치? 물론 여기 더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린 거 안에서는 자, 이때 염기쌍이 형성될 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규칙. 여기에 아데닌 염기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반드시 타이민 염기가 있어야 돼요. 규칙이야, 규칙. 실제 세포도 그래. 세포 안에서도. 여기에 구아닌 염기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까? 그러면 사이토신 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타이민 염기가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아데닌 염기가 있는 이런 결합 규칙이 형성되게 돼. 자, 이런 결합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염기쌍이 형성될 때 염기들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데닌 염기는 반드시 누구랑 결합한다고? 타이민 염기랑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 염기는 누구랑 결합한다고요? 사이토신 염기랑 결합하는 이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 어려운 말들 많이 나왔어요. 염기 쌍이 형성될 때 염기끼리 결합하는 방식은 뭐였어? 방식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결합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때 결합할 때 규칙은 뭐였어요?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하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규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알았지?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물, 그 다음에 지질, 무기염류, 탄수화물에서 다 정리를 또 해볼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저희 입회 원서예요. 여기에 지금 앞뒤장이 있는데 여기에 정보 여기 표시되어 놓은 거 정보 이거 다 써주셔야 됩니다. 썼어요? 안 쓰신 분 있을까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이거는 그러면.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숙제는 오늘 숙제 별로 없어요. 요거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필기한 거. 그 다음에 83페이지까지 아니다, 이거 다 풀까? 다 풀자. 다 풀자. 87페이지까지 풀고 채점까지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자,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87페이지까지 풀고 채점해오는 게 숙제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